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How to carry it How to carry it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체 살림살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선 지방의원, 특히 기초지방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남에 당선된 기초의원은 모두 270명입니다. 오늘 정치하는 불독은 이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지방의원 당선자들을 만나보고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같이 유지해 나갈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탐방하실 분은 최한결의 변호사, 그리고 박미애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기초의원을 오늘 다루게 되잖아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권자들이 선택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 정치, 우리가 원하는 정당 정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결과가 보여줬듯이 그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무엇보다 무공천이 답이 아니다. 비리는 무공천을 한다고 해서 근절되지가 않습니다. 그 제도를 얼마나 선진화되게 받아들여가지고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느냐, 얼마나 정당이 좀 합리적으로 그 투명하게 이용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제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였다. 그걸 개선하면 된다는 취지였고요, 그죠? 네. 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물론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이 정당 정치 정하고 있고 정당에서 후보를 걸러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앙당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않나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정당 정치가 중앙당 위주로 되어 있고 지역 정당이 없는 나라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데는 정당이 좀 개입을 안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 공천제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자, 경남 18개 시군의회 이제 당선자들을 모두 배출했는데 270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 지역구가 234명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36명 이렇게 해서 270명입니다. 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짧게 시의회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최탐정. 네, 창원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7석, 더불어민주당이 18석입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국민의힘이 14석, 더불어민주당이 11석입니다. 진주시는 국민의힘이 15석, 더불어민주당이 7석입니다. 양산시는 국민의힘이 11석, 더불어민주당이 8석입니다. 거제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8석씩 차지했습니다. 사천시는 국민의힘이 9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입니다. 통영시는 국민의힘이 8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 무소속이 1석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는 국민의힘이 10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입니다. 네, 거제가 특이하네요. 8석. 네, 이게 동수가 8석, 됐어요. 동수가 그죠? 됐습니다. 가장 편차가 정당별 편차가 큰 곳이 밀양인가요? 네, 10대 3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 거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지역, 군의회 쪽을 우리 박 변호사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군 지역 중에 먼저 함안 같은 경우에는요, 국힘 7석, 민주 2석, 그리고 무소속 1석이고요. 창녕은 국힘 9석, 민주 1석, 무소속 1석. 고성은 국힘 7석, 민주 3석, 무소속 1석. 그리고 남해는 아시다시피 군수가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는 국힘이 8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석밖에 안 되고요. 하동은 국힘이 5석, 민주당 4석, 무소속 2석. 산청은 국힘이 8석, 민주 1석, 무소속 1석이고요. 함양은 국힘이 7석, 민주 1석, 무소속 2석. 거창이 국힘 7석, 민주 2석, 무소속 2석. 그다음에 합천 국힘이 7석, 그리고 민주가 2석, 무소속 2석. 의령이 좀 재밌습니다. 의령이 국힘과 무소속이 5석씩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창녕군이 이제 국힘과 민주가 8석 차이로 제일 네.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하동이 1석 차이로 차이가 네. 적습니다. 5대4가 되네요. 네. 의령은 조금 이따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테고요. 남해가 정말 재밌어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 남해 표심을 보면요. 도지사 이 표심은 이 박안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줬고요.
이 군수는 장충남 민주당 후보에게 또 압도적인 표를 줬어요. 도의원은 또 이제 류경원 민주당 후보에게 또 아주 또 많은 표를 줬고, 근데 이제 군의회는 또 8대2가 됐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남해 군민들이 정말 현명하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투표를 하신 거죠. 예, 정당을 보지 않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에게 투표를 했다라는 네.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인물 보고 했다. 이 말밖에는 저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요. 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기초의회. 자, 거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거제. 민주당 8석, 국민의힘 8석이죠. 네. 근데 거제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0석이었고요. 자한당이 5석, 정의당이 1석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거제가 이제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그 의원이 1명은 배출이 됐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1명도 이제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연계해서 봐야 될 것이 시장 선거랑 좀 연계해서 보면 당선된 박종훈 시장과 그 떨어진 병강용 이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득표 차가 300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이 박빙 승부가 이제 기초의원 그 표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제 1대1, 8대8 비율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그 의정 활동에서 얼마나 이제 이 그 지자체 장에 대한 그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룰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거제시 의회는 8대8이지만 또 비례 2명인데 비례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석씩 이렇게 좀 나눠뒀거든요. 의장단 선거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그 공전이 좀 예상이 되고요. 특이한 점이 거제 아까 우리 박병께서 얘기했지만 이 노동자들이 많은 곳인데 진보정당이 꼭 한두 석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진보정당이 전혀 진출하지 못했다는 게 아주 굉장히 지역에서는 이변으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 의회. 야, 이거 5대5예요. 민주당이 한 석도 없이 국민의힘과 무소속이 5대5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입성한 의원은 모두 10명인데요. 국민의힘 소속이 5명,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5명으로 숫자는 동일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제 무소속 의원의 숫자가 같아가지고 추대를 통한 의장 선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당에 단합된 힘으로 소속 의원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연히 고수하고 있고요. 10명의 의원 중에 의장 후보로 거론된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입니다. 김봉남 의원과 그리고 무소속 김규찬 의원 6선입니다. 이렇게 2명이 있으신데요. 김봉남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선수가 가장 높아서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도 국민의힘 출신이거나 좀 보수 성향의 의원이 있어가지고 과반수 이상 득표가 좀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김규찬 의원은 전체 의원 중에 가장 선수가 높지만 다른 무소속 후보들의 확실한 지금 지지를 얻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좀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김봉남 의원이 승리할 경우에 의령군 의회 첫 여성 의장이 되는 기록도 좀 세우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무소속 의원 5명이 이 국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이제 공천 생각 안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말 그대로 이제 보수 진영 네. 당선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합종연행 가능성도 굉장히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령은 이전 그 원 구성에서도 좀 재미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7대 지방선거에서 자한당 이제 의원이 5명이었고 그렇죠. 무소속이 4명이었고 민주당이 민주당이 1명이었는데 민주당 의원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이제 의장을 이제 자한당 의장을 밀어주는 바람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도 있었던 그런 맞습니다. 의회죠. 예. 네, 의령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얘기고요. 자연스럽게 여성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고성군 의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11명인데 여성 의원 당선자가 6명, 그러니까 과반이 넘었습니다. 넘죠. 예. 야,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당선되신 그 6분의 면면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김원순 의원, 그다음에 국힘당의 김향숙, 최두임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이상자 의원이 있으신데 이분은 무려 3선이십니다. 예, 3선이죠. 예, 그리고 비례도 민주하고 국힘이 이제 1석씩 이렇게 다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1명씩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이상자, 김향수, 김원순 이 세 분은 원래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재선이죠. 김향수 그렇죠. 의원과 김원순 의원은.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의원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다시 선택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뭐 여성들이 일을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꼼꼼하게 일을 잘해서 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게 그
한 선거구에 남성 의원이 6명, 여성 의원이 3명, 여성 후보가 3명이 출마하고 총 9명의 후보가 이제 선거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 의원 3분이 다 당선이 계신 거예요. 네. 남성 후보자는 한 분이 당선이 그렇습니다. 되시고 그래서 이번에 고성에는 정말 여풍이 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제가 따져보니까 경남의 그 시군의회, 그러니까 기초의회 역사상 여성이 다수가 된 건 첫 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성이 기록을 하나 좀 깼는데 중요한 건 의장당 선출에 있어서 여성 의원들끼리 뭐 정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연 결집을 할까요? 저는 결집하면 좋겠는데 네.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경남에서 최다선이 이 누구죠? 마산의 손태화 창원시 네. 의원인가요? 실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선이죠. 네. 야, 전국에 구선한 그 기초의원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일단 영광에 강필구 군의원이 구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동시에 이재갑 의원이 구선입니다. 아, 이재갑 의원은 그 뭐 안동 얘기지만 우리 경남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나이가 67세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구선이면은 32살부터 네. 91년도 때 예. 그때 지자체장을 안 뽑던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의원 활동을 해온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지방선거 1회 동시지방선거가 95년인데 그 앞에 이제 91년에는 그 단체장은 안 뽑았지만 도의원, 시군의원, 시군구 의원은 사실 선출할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리 구선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이 정도면 퇴직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의원을 하셨는데. 자,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성 의원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이렇게 여성 의원 당선자들이 좀 과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이 노동계 그리고 이제 청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장애인을 대변하는 이런 의원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 선거에 국힘 바람 불었잖아요. 네. 국힘에서 많이 당선권에 공천을 안 해주셔서 그렇죠. 뭐. 민주당은 사실 공천 좀 많이 했거든요. 국힘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실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자의 능력을 좀 전략으로 삼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선 가능성인데요. 그것이 소외계층을 앞으로 배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부에 좀 힘을 주겠다, 힘을 실어주고 중앙과 지방의 완전 분권으로 나아가는 이런 이제 초석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안배보다는 당선 가능성에 염두를 뒀다. 네, 이 표현인가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은 지방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해야 돼요. 아마 더 열심히 잘 할 겁니다. 믿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얘기를 가보죠. 사실 뭐 청년 정치가 청년들이 정치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6.1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에 그 당선자가 4,125명인가 돼요. 이 중에서 39세 이하 당선자가 416명입니다. 이 전체에 비해서 이렇게 청년 당선자를 보면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39세 이하 유권자가 34% 정도나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34%까지 당선자가 나와야 된다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유권자에 비해서 청년 당선자는 너무 적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표의 비례성에 놓고 본다면 뭐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해야 되고 지금 그나마 이제 당선된 청년 정치인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저는 아쉬운 거는 청년 정치인들이 보통 이제 내세우는 어떤 그 방향이나 혹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노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고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제 정치인으로 발을 들였으면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안목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좀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청년 세대. 근데 저는 이게 기성 세대, 기성 정치인들의 탓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제 편승하지 마시고 젠더 갈등을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나서서 과대 포장된 걸 좀 깨고 거품이 있는 걸 좀 걷어내고 해서 젠더 갈등 좀 없도록 좀 해결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대남 이대녀 이런 말인데 이건 정말 기성 정치인들의 오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점은 좀 동의를 합니다. 자, 뭐 청년 정치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그 광역의원은 뭐 지난 그 7회보다 약간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단체장은 또 역시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이 좀 지자체 단체장에 좀 지원을 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한번 필요한데요.
그래도 이번에 뭐 광역의원도 한 1.8배 증가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기초의원도 지난보다 1.7배 증가했다는 것.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너무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기존의 좀 구시대적인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정치인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기가 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젊은 청년들이 당대표를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라고 여긴다고 해요. 보면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나이를 가진 분이 권력을 가진다라고 좀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길을 누리지 마시고 청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좀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다가선다면은 젊은이들이 눈에 보이는 좀 더 세련되고 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탐정도 청년 정치 지망생이라고 봐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망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하는 불독이 이번에 당선된 청년 정치인 세 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혹시 양해를 구해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올해 만 38입니다. 저는 30살입니다. 저는 만 22살입니다. 그럼 대학생, 예, 현재 휴학 중에 있습니다. 사선에도 저보단 나이가 어리시네. 사선에도 저보단 나이가 어리시네. 네, 군대도 안 다녀오시고. 군대는 제대했습니다. 예. 요새 예. 워낙 군대를 빨리 가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조금 한계점이라던가 애로사항 이런 게 조금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청년 정치인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어서 제일 큰 문제는 지역에서 인지도겠죠. 결국은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저희를 알아야 투표를 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실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3월 9일 대선이 있었고 그때까지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저희가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요. 제가 원래 준비하고 노력하고 뛰어왔던 곳인 상평동은 그 수준이 20%도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지역으로 전략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거의 지배를 안 간다는 생각으로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예, 어떻게 저랑 똑같은 처지였던 게 저희도 원래는 다선거구라고 해서 물금읍과 원동면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4인 선거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물금읍 버머리 지역과 그리고 이외의 3개 면과 원동면을 포함한 나선거구로 분구가 되면서 저도 사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특히나 이게 청년 정치인한테서는 더더욱 나쁜 악조건으로 작동하는 게 어떻게든 알려야 되고 피력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청년의 단어가 이야기해주는 이제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조금 어리고 미숙할 것이다. 아니면 어른들하고 소통 잘 못할 것이다. 아니면 더 빠르게 힘차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훈련소 가면은 나이는 다 다르고 활동은 다 달라도 어리버리하는 건 똑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인 정치인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청년을 말하면서 아까 우리 진 의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께서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불안하면 투표를 못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스펙을 보고 투표하는 게 유권자의 성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봉사나 노력을 우리가 그 스펙을 하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 지도자는 그 4년 동안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저도 조금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워낙에 청년 정치인이라고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세대들의 연령대가 워낙 어리고 살아온 시간이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짧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력들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정신에 대한 검증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를 하게 되면 많은 경제적인 요건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취약계층 분들, 여성이라던가 뭐 장애인이라던가 청년 이런 분들이 그런 게 약하다 보니까 조금 이기기 힘든 선거, 내가 이런 거를 타파하고 나서라도 나갈까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영상 굉장히 산뜻하죠. 네.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진형이 그 창원시 의원 당선자는 정치하는 불독 진 박사라는 패널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저 진행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이하네요. 오경훈 진주시 의원 당선자가 정성훈 양산시 의원 당선자에게 했던 말.
4선해도 내 나이네요. 그러니까요. 38살, 22살이니까 그래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좀 좋은 정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22살이라고 하셔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양복에 넥타이 매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 주민들이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랑 비슷하시네요. 그랬군요. 변호사, 한의사, 의원 이렇게 네. 되겠네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좋아하시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서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정치에 진출해야 되고 당선도 돼야 되는 거 이게 마치 당위처럼 들리는데 과연 청년들이 다 옳은가 이런 점들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좀 보도되고 있는데 경남의 모 시의원 당선자가 뭐 욕설 파문에 음주 무면허 이런 말까지 있죠. 뭐 군대 비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사문서 위조에다가 뭐 폭력 전과 이렇게 전과도 굉장히 많아요. 아, 이런 점들 청년들이 다들 이렇게 보면 살아온 세월이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 작았을 텐데 어떻게 전과는 이렇게 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잘 못 고른 정당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꼭 청년 정치인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공천을 막 받고 이런 게 이제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세대는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청년일 때는 이런 요구를 할 생각을 못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현명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20, 30대처럼 자신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투영시키는 세대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지혜로운 세대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세대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나온 정치인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과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청년 정치가 이제 평가절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청년 정치인은 정당에서 잘 걸러주셨어야죠. 네. 네. X세대라는 말 듣고 이제 20대를 시작했네요. 저는 신세대라는 말 듣고 20대를 시작했었는데 최탐정은 무슨 말 듣고 20대를 시작했죠? 저는 MZ 세대 이렇게 MZ 세대. 들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네. 지금 확 납니다. 맞아요. 이게 정당에서 사실 좀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전과가 있는 이번에 당선자들이 있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년들이 저런 전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서 다른 청년들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하는 같이 도매급으로 이제 약간 매도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뭐 국힘 당선자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해당 당선인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할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좀 질책을 해주시고 뭐 나쁜 점은 좀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은 22명의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후보로 내세워서 19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니까요.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탐정 오늘 대변인 같으세요. 땀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계속 네, 국힘 오늘 아주 공격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뭐 과거의 실수를 지금 반성하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화하겠다고 하니까 변화되는 과정들을 또 이렇게 현미경처럼 지켜보는 주민들의 역할들도 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한번 살펴봐야 될 테고요. 근데 이게 청년들이 청년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이제 뭐 또 힘든 점 그리고 애로사항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양산, 창원, 진주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이 되더라고요. 직접 한번 보시죠. 실질적으로 경남 지역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있다라는 서부 경남이 불경 메가시티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종속되고 귀속될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부 경남에서는 박한수 당선인에게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 안에 서부 경남 발전 방안을 반드시 넣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사업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창원은 일단 불경 메가시티의 이제 거점 도시로서 상당한 많은 이익과 그 다음에 창원 주민들의 삶이 좋아질 거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 되었든 아니면 교통이 되었든 아니면 취직이 되었든 그런 점에서 사실 창원 주민들은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서부 경남이 조금 배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배제됐다기보다
저희가 일단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일단 거점 대도시 중심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소중규모의 도시들, 그다음에 농어촌 도시들을 같이 연계하는 방안들을 설립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연합사무소 후보지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이 이곳 김해와 저희 양산이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양산은 경남도 부산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경남도 부산도 아닌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보고, 저희 뭐 후보지로 나오고 있는 저희 물금읍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들어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내년 1월 출범도 불확실해졌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다가는 저희 입장에서도 한참 뜨거운 감자였다가 점점 조용해지니까 가능한 한 좀 빨리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호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남의 좋은 일자리라든가 이제 고도화시키는 데는 당연히 투자가 유치가 필요하니까 전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경남경제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이제 위탁하거나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을 약화하면서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인수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진흥원에 하고 있는 역할이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제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아주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에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좀 대안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는 물가도 오르고 있어서 저는 이번 투자 전담 기구 설립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서부 경남 소외 문제에 좀 함께 이어나가는 좀 톱니바퀴 일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서부 경남의 소외였는데, 이번에 투자 전담 기구를 서부 경남에 위치를 시킨다는 것, 이거는 정책이라는 게 어찌됐든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서부 경남의 일대에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기관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서 더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박한수 지사 후보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역을 오셔서 워낙 많은 건의들을 들으셨고, 그래서 서부 경남에는 투자 유치 그 전담 기구를 반드시 설립해서 그 남해안 벨트와 그리고 그 창원과 이제 동부 경남을 다 아울 수 있는 투자 유치 기관을 서부 경남에 둬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투표 결과에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 경남에 이제 투자 전담 기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서부 경남에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또 중단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진주의 가장 큰 장점들은 지금 현재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이제 착공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사천에서 카이에 대단지 첨단 시설의 항공 우주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가 있고 서부청사가 있는 행정 인프라나 그 인력이나 지리적 여건들이 가장 최적지인 곳이 진주다. 그래서 투자 유치 전담 기구가 반드시 진주에 설치되어야 되고, 됐을 때도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투자 전문 기관을 이야기하지만 그 서부 경남 소외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민주당이 절대로 서부 경남을 소외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까 저희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창원까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진주까지 1시간 20분 걸립니다. 저는 양산까지 20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제일 빨리 도착하고 제일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예, 도착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명의 기초의원, 청년 기초의원 당선자인데요. 이 촬영한 장소가 김해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으로 좀 모여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 현안에는 정말 이견이 심해요. 뭐 정당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의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의원들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 놀랐고요. 더 놀란 것은 보신 게 그 분들이 다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나이가 많게는 38, 적게는 22살 이런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보다 아마 더 뛰어난 지금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청년 정치인들이라도 이렇게 좀 자주 좀 만나서 이렇게 지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정성훈 시의원이 오경훈 시의원에게 진주에 인프라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오경훈 의원이 진주에 무슨 인프라가 없느냐고 발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좀 자주 좀 교류도 하고 지역의 상대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서로 알아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처음에 정당이 될 필요가 없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어떤 이익,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 이거를 그러니까 그 기초의회 의원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걸 제일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뭐 메가시티라든지 투자 유치 기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자체장,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랑 또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주시의원은 진주시장 얘기하시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당이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세 의원들에게 앞으로 4년 동안 의회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의원 개개인의 내적으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외적으로는 의전이나 이런 좀 챙겨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유세를 하다가도 보면은 외적으로 어느 의원들은 너무 의전을 많이 챙기더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어느 의원들은 뭐 전문적인 분야의 뭐 똑똑한 부분은 알겠지만 아무래도 의원이라는 것이 4년간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민원 파악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들을 몇 번 들었어서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전 활동을 좀 멀리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부나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물금 버머리를 관통하는 가장 큰 지역 현안이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일대 유휴부지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약 20만 평 정도 되는 이 부지에 부산대학교에서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왔고 또 시 차원에서도 법률 때문에 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구 윤영석 국회의원께서 대학 뭐 재정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 이번 양산시장 당선인인 나동현 시장 당선인도 뭐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일대에 뭐 문화예술의 전당 설립과 같은 그런 좀 묵직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시의원으로서 그분들과 함께 발맞춰서 그간 20년 동안 소외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 해소에 좀 큰 주력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진주시의원은 생활정치 밀착형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농작물은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심초사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의원들이 먼저 발로 뛰었을 때 그리고 그걸 듣고 실천으로 행동했을 때 신뢰는 말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고 소신 있는 그런 일로서 보답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시의원의 역할이고 책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단 상평동, 상대동, 하대동은 구도심 지역으로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환경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 공동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 기반 시설인 상평산단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빨리 투입된다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동, 하대동에는 그린 뉴딜 도시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그 역시 국비가 이번에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진주시와 경상남도와 대한민국 국회 정부를 찾아가서라도 그 사업이 꼭 선정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안전과 생활하는 데 지속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는 우리
삶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결산을 감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 사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게 엄청난 큰 권한을 이제 지방의회에 준 건데, 이러한 권한에 따라서 우리 지역 사회가 너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의회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투명한 정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랑 그다음 청년들을 좀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이슈라던가 아니면 정세 이런 것들을 좀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문화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갈등 때문에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차이점을 확인하고 대안점을 같이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이 민선 8기 경남의 여러 시군에 이렇게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달라지는 시군의회 뭐 이런 좀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번에 많이 달라지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조문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정책지원관 제도와 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장 큰 화두인데요. 일단 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방 공무원법제 6조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장과 지방의회의 의장도 임명권을 가진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지원관 제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다가 법 제41조 1항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다음 각급 구분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지원관들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경상남도 의회 그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군의회다 보니까 창원시를 제가 이번에 한번 살펴봤거든요. 창원시 의회가 현재 이 정책지원관이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규정상으로는 의원 2명당 1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의원이 지금 44명, 4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22명까지 둘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더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지원관, 이거 좀 굉장히 좀 좋은 제도 같은데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지방의 의원들이 그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약간 불신 내지는 이게 뭐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약간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게 전문성이 너무 없다라는 부분이 좀 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문성을 확보해 준다는, 전문성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정책 지원관의 역할이 사실은 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저기 아까 청년 이제 그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지방의 의원이. 예를 들면 예산 승인하는 거, 결산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조례 제정, 조례 개정, 그다음에 업무 감사, 사무 보고. 근데 이거를 한 의원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당연히 갖출 수는 없을 거고요. 그 정책 지원관이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준다면 이제 그 시군의회가 훨씬 전문성 있고 능력 있게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 한 명당 사실은 한 명 정도의 정책 지원관 이 숫자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3명의 의원당 1명의 정책 보좌관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정당별로 굉장히 쟁점이 되는 조례안이라든지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쟁점이 있을 때 이 정책 지원관이 사실 어떤 자문을 해주느냐, 어떤 의원한테 어떤 이제 그 도움을 주느냐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원 1명당 정책 지원관 1명씩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관이 국회의원 1명만 한 보좌관이 상대를 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정책지원관이 이제 의원 2명당 1명인데 이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는 45명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뭐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45명 전체 시의원이 이 한 명에게 뭐 이런 자료를 좀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불특정 다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그 시의원 한 명이 이런 취지의 자료들을 이렇게 자기의 정당의 어떤 시각이 반영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동시에 똑같은 자료를 민주당 시의원이 요구했을 경우에 굉장히 혼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제도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질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임용이 되어야 하고요. 시민사회 추천이라든지 정당별 뭐 추천 제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과거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이라는 이런 좀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그보다 좀 더 구체화되고 좀 전문화된 이런 제도라고 보입니다. 네, 전문위원은 지금도 각 그 시군의회 그리고 도의회 다 지금도 있거든요. 각 상임위에 배치돼서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전문위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 얘기로 나가야 돼요. 창원시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 사무국 직원이 지금 46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원 현원이 같대요. 그만큼 이제 완충이 됐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비해서 4명 그리고 일 담당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선호했다는 얘기죠. 의회직으로 많이 이제 왔다는 얘기인데 인사권이 창원시장에서 의회 의장에게 이게 건너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더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는 좀 더 편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로 왔다면 이제는 아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좀 워라벨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네. 열심히 일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곳이 지방의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변은 그 경상남도 인사위원 지금 다 하고 계세요? 네네. 예. 제가 인사위원 하면서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이제 의결안이 넘어왔는데 의회 이제 공무원 임용을 하는 게 저희 도 인사위원회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아니 왜 의회 인사를 하는데 이게 도 인사위원회에 올라오느냐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배석했던 다른 의원들도,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다들 이제 이렇게 이제 지방 공무원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그 당시에는 몰라가지고요. 근데 구조상 너무 이상하잖아요. 의회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지자체장이 임용을 해서 보내주는 형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 공무원법 개정으로 제자리를 찾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의회 의장이 그러면 인사권을 다 갖게 되니까 뭐 의장의 인사권도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행사돼야 된다는 그런 거는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벌써부터 그런 얘기는 실제로 나와요.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장의 인사권, 이 전형을 막기 위해서 견제하는 뭐 기능도 좀 갖춰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다시 의회직 공무원들이 좀 현실적인 얘기로 좀 해보자면요. 이 시장이 자기 인사권자다 보니까 시장에게 좀 더 많은 귀뜸을 해주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직접 겪어본 중에도 그 모 의원이 계셨는데 그 지방의원입니다. 뭐 굉장히 중대한 민감한 발언을 앞두고 이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절대로 제공하거나 받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순간 집행부에 즉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이제 의원들도 사실 이런 걸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사실 좀 보면 그동안에 뭐 동향들을 좀 따로 보고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료 요구가 있으면 이런 요구들을 집행부에 또 다시 한번 귀뜸을 해주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이걸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사권 독립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의원 유급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 정서가 그 의원들에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돈 쓰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유급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초의원이 돈 있는 사람들이 폼 잡기 위해서 쓰는 감투 아니잖아요. 일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적정한 보수를 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앞에 얘기한 청년 의원들이나 혹은 자신의 그 생업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의원을 하려면 이 생업으로 접거나 혹은 줄여야 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보수가 주어져야 위정활동의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성. 네, 유급제 돈도 주고 그 대신 일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의 몫이겠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 한 명 한 명 일을 많이 시키기는 그렇고
보통 유권자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내일만 이 의원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욕심들일 텐데. 아니면 방송하시는 언론인들이 감시를 잘 해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탐정, 기초의원 그 유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찬성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을 여기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겸직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입니다. 사실 겸직을 금지하는 몇 가지 이제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나열이 돼 있고 그 외의 직업은 이제 의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겸직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일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갓 이제 정치를 입문하셔가지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초유급제 꼭 시행하고 더 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겸직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 지방의원이 겸직이 가능한데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몇 가지 그 직업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네. 나머지 직업은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뭐 신고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좀 규제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막 신고가 잘 안 됐을 때 제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아예 겸직하면 안 되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공무원 하면 안 되고요.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 공단 등 9개 직에 대해서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이제. 네, 그리고 사퇴를 하고. 지자체, 공공단체 영리 목적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또 돌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큰 문제가 되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이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 뭐 네. 건소위라든지 이런 곳에는 못 위원회 들어가게 배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데 또 뭐 편법으로 또 하는 경우들도 네. 가끔씩 적발이 되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남의 이 기초의원들에게 우리 정치하는 불독 어떤 점들을 바라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기초의원들에게 어떤 점 바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지방의원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지방의원도 대기관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을 지키고 집행부 견제 활동에 주력을 하되 그래도 웬만해서는 너무 견제는 하지 말고 협력학교는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외 연수 가신 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일단은 많은 좀 견문을 익히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재욱 교수, 우리 조 교수가 나와서 해외 연수 아예 안 가는 걸 그냥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갈 것 같으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좀 해라는 당부죠. 예, 알겠습니다. 박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가 아니게 행동하시고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 의정, 그러니까 동네 반장님처럼 그냥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민원 듣고 그거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본인이 그렇게 이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시면 아마 다음 선거에서도 좋은 선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외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뭐 일반 국민들도 외국 나가는 게 정말 쉬운데 뭐 의원들이 물론 이제 그 놀러 간다 이런 게 문제긴 하지만 내용만 잘 뿌린다면 저는 선진 문물 보고 오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놀러 가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야 얼마든지 뭐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주민들의 예산으로 이게 책정된 해외 연수에 사실 좀 알맹이는 별로 없이 이제 놀러 간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하다는데 사실 좀 이렇게 홈페이지만 좀 접근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료는 널렸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경남 시군 의원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시군 의회를 탐방해봤습니다. 내일부터 민선 8기 4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정치하는 불독은 다음 주는 민선 8기 출범 소식과 함께 우리 주민들은 민선 8기에 어떤 걸 당부하고 기대하시는지 탐방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변호사시잖아요. 대구 법조타운 화재 제법 좀 시간이 지났어요. 네. 최근에 모금 활동 많이 한다던데. 네, 지금 착착착 모이고 있고요. 또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창원에는 상해보험 가입하는